저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관계를 지켜보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사랑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은 설렘과 열정으로 가득했지만 중년을 넘어 시니어가 되면서 사랑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최근 제 주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 김 선생님이 재혼을 하셨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5년을 혼자 지내시던 분이었는데 같은 복지관에서 만난 여성분과 인연이 닿아 결혼까지 하신 겁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축하했고 저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김 선생님 부인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증상이라 생각했는데 검사 결과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반신마비가 왔고 말도 어눌해지셨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때부터 매일 병원에 계셨습니다. 아침 일찍 가서 저녁 늦게까지 부인 곁을 지키셨습니다. 식사를 챙겨드리고 물리치료를 도와드리고 화장실 가는 것까지 모두 돌봐드렸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병수발을 들어야 하다니 김 선생님이 너무 불쌍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분은 차라리 요양원에 모시는 게 낫지 않겠냐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분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 환자를 돌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김 선생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났을 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다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 선생님이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기는 하지만 후회는 없다고, 오히려 이런 시간을 통해 부인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수발을 사랑의 연장선으로 보는 관점이 너무나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대부분 건강할 때의 관계만 생각합니다. 함께 여행 다니고 맛있는 음식 먹고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 그런 것들이 행복한 노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아프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김 선생님 부인은 6개월간의 재활치료 끝에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말도 훨씬 또렷해졌습니다. 퇴원하던 날 두 분의 모습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김 선생님이 부인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는 뒷모습에서 뭔가 모를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시니어 시기의 사랑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병수발은 정말 불행한 일일까요? 아니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먼저 만난 분은 78세의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5년 전 남편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져서 지금은 박 여사님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많다고 합니다. 자식들은 요양원을 권했지만 박 여사님은 끝까지 거부하셨습니다. 박 여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분의 표정이었습니다. 힘들다는 말씀을 하실 때도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힘든 길을 선택하셨냐고 물었더니 박 여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남편이 건강할 때 저를 얼마나 잘 돌봐줬는지 모른다고, 제가 수술했을 때도 밤새 간호해준 사람이 남편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병수발은 단순히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오랜 세월 함께 쌓아온 관계의 총합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젊었을 때 서로를 돌보고 아껴준 그 모든 순간들이 쌓여서 지금 이 순간의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이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다른 분은 전혀 다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의 이 씨는 재혼한 지 3년 만에 배우자가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씨의 경우는 김 선생님과 상황이 달랐습니다. 재혼하기 전부터 건강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배우자가 숨겼던 것입니다. 이 씨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결혼 전에 서로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을 한 상태에서 아픈 배우자를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 씨는 의무감으로 간병을 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례를 비교하며 저는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병수발이 사랑의 표현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과거에 함께 나눈 좋은 기억들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돌보는 사람의 건강과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수발을 든다고 해서 무조건 숭고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돌보는 사람이 자신의 건강과 삶을 완전히 희생하면서까지 간병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남편을 10년간 간병하다가 본인이 먼저 쓰러지셨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어 우울증과 고혈압이 생긴 것입니다. 결국 두 분 모두 요양원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무조건적인 헌신이 능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병수발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 사례를 보면서 몇 가지 원칙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돌보는 사람도 자신의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필요하면 전문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들과 역할을 분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간병이 의무가 아닌 선택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강요될 수 없는 일입니다.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만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간병이 너무 힘들어서 관계가 파괴되고 있다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것도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병수발을 로맨스로 볼 것인가 아닌가는 결국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함께한 부부와 노년에 만난 커플은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드린 한 분은 65세에 재혼을 하셨는데 결혼 2년 차의 배우자가 당뇨 합병증으로 투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이렇게 빨리 간병인 역할을 하게 될 줄 몰랐다고, 조금 더 건강하게 함께할 시간이 있을 거라 기대했다고 말입니다. 이런 솔직한 감정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한 노후를 꿈꿉니다. 여행도 다니고 싶고, 손주들도 돌보고 싶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하는 삶이 된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노년에 재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꼭 이야기합니다. 건강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라고 말입니다. 현재의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가족력, 과거 병력, 현재 복용 중인 약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것이 서로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의 최 씨라는 분이 재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상대 여성분이 고혈압과 당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말렸습니다. 나중에 고생할 거라고 건강한 사람을 만나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 최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기도 무릎 관절이 안 좋고 전립선 문제가 있다고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은 없으며 서로 아픈 부분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관계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완벽한 조건을 찾다가 평생 혼자 사는 것보다 불완전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가 더 현실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전에 알고 준비하는 것과 속고 뒤늦게 알게 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씨처럼 배우자가 건강 문제를 숨기고 결혼했다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간병은 사랑이 아니라 의무가 되고, 의무감으로 하는 간병은 결국 양쪽 모두를 지치게 만듭니다. 병수발과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간병에는 돈이 많이 듭니다. 병원비, 약값, 간병비, 의료기기 대여료 등 생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재혼한 경우라면 이 문제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재혼 후 배우자가 암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본인의 노후 자금을 거의 다 쓰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반발했습니다. 어머니의 재혼을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의 상속분까지 치료비로 쓰이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재혼 전에 재산과 의료비 부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각자의 재산은 각자가 관리하고 의료비도 본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해결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런 명확한 합의가 오히려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합니다. 물론 오랜 세월 함께 산 부부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함께 모은 재산이고 함께 살아온 인생이니까 당연히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년에 새로 만난 관계라면 경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노년의 재혼을 고려하는 분들은 결혼 전에 미리 의료비 문제를 의논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 중병에 걸린다면 어느 정도까지 치료할 것인지, 비용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자녀들과는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미리 이야기를 나눠두면 좋습니다. 실제로 이런 대화를 나눈 커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두 분 모두 70대 초반이었는데 재혼을 결정하기 전에 앉아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서로의 건강 상태, 경제 상황, 자녀들의 입장, 그리고 만약 한쪽이 아프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모두 논의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대화가 로맨틱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로맨스는 환상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솔직하고 현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진짜 성숙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함께하고 있는데 한쪽이 아프게 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돌보는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면 결국 둘 다 무너집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아내를 3년간 집에서 간병하다가 결국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컸다고 합니다. 배우자를 시설에 보낸다는 것이 버리는 것 같아서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아내의 상태도 오히려 나아졌습니다. 그분은 매일 병원에 방문해서 아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를 함께하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에서 간병할 때는 너무 지쳐서 제대로 대화조차 나누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여유가 생겨서 오히려 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병수발이 사랑이 되려면 형태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집에서 직접 간병해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시설의 도움을 받더라도 마음을 다해 배우자를 생각하고 자주 찾아가서 함께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도 충분히 사랑의 표현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부모를 시설에 모시는 것을 불효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요즘의 요양시설들은 과거와 다릅니다.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와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돌보는 사람의 건강입니다. 간병인이 쓰러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것을 두고 사랑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병수발과 관련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아픈 사람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흔히 돌보는 사람의 어려움만 생각하지만 돌봄을 받는 사람도 힘듭니다. 오히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분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아내의 간병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괴로워졌다고 합니다. 평생 가장으로 살아온 사람이 화장실 가는 것조차 아내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니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더 힘든 것은 아내의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웃으며 돌봐줘도 가끔 지친 기색이 보일 때가 있었답니다. 그럴 때마다 본인이 짐이 된 것 같아서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간병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봄을 받는다는 것은 의존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독립적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의존은 큰 상처입니다. 특히 남성들은 이 부분에서 더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병수발을 할 때는 아픈 사람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기다려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서툴더라도 본인이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제가 본 가장 아름다운 간병의 모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한 부부였는데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식사를 하면 절대 대신 떠먹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서 조용히 기다려주고 흘리면 자연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남편이 옷을 입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기다렸고 단추를 잘못 끼우면 웃으며 다시 하자고 했습니다. 그 아내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남편이 병자가 아니라 여전히 내 남편이라고 병 때문에 그 사람의 존엄성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병수발이 로맨스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존중과 배려가 있을 때입니다. 단순히 신체적인 도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적인 간병이 가능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돌보는 사람에게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있으면 인내심을 갖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는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간병하는 사람의 휴식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라도 완전히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만큼은 다른 가족이나 전문 간병인에게 맡기고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친구를 만나거나 취미 생활을 하거나 그냥 푹 쉬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가 아픈데 어떻게 혼자 놀러 다니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마라톤을 뛰듯이 장기적으로 간병하려면 중간중간 쉬어가야 합니다. 쉬지 않고 달리면 결국 쓰러집니다. 실제로 간병인 우울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장기 간병은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남편을 5년간 간병하다가 심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식욕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무기력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의사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제대로 돌볼 수 없다고 했답니다. 비행기 안전수칙처럼 본인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해야 옆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분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기 시작했고 그 시간에 자신을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운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병수발이 사랑이 되려면 희생이 아니라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도 유지하면서 상대를 돌보는 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완벽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병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짜증도 냅니다. 그럴 때마다 자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더 잘해줘야 하는데 못해준다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피곤하면 짜증이 나고 힘들면 투정도 부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이런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을 간병하면서 가끔 화도 내고 짜증도 냈다고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고 나서 미안해하고 다시 잘해주면 되니까요. 완벽한 천사가 되려고 애쓰는 것보다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숭고하고 완벽한 사랑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사랑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지저분하고 힘들고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병수발을 하면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역할의 변화입니다. 평생 아내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간병인이 되고 남편으로 살아온 사람이 환자가 됩니다. 이런 역할 변화는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상담한 한 여성분은 이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남편이 아프기 전에는 둘이 친구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함께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진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대화 상대가 아니라 돌봐야 할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가장 힘들어한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남편은 옆에 있지만 예전처럼 이야기를 나눌 수 없습니다. 신체적인 간병도 힘들지만 정서적인 외로움이 더 견디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있지만 남편이 아닌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죄책감을 느낍니다. 배우자가 아픈데 자신이 외롭다고 느끼는 것이 이기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누군가를 돌보는 것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정서적인 교류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친구들을 계속 만나고 모임에도 참석하고 사회적 활동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배우자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한 분들이 더 오래 간병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외부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스트레스를 해소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배우자만 붙잡고 있던 분들은 금방 지쳐서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병수발을 하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지만 현실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배우자를 간병하던 사람이 다른 이성에게 마음이 가는 경우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아내를 10년간 간병하던 중 복지관에서 만난 여성분에게 마음이 끌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구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그분은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아내가 아픈데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분히 생각해보면 이것도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은 정서적 연결을 필요로 합니다. 오랫동안 그런 연결이 차단된 상태에서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주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 절대 관계를 진행시키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지금 당장은 외롭고 힘들어서 다른 사람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돌아가신 후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도 건강하게 시작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그 감정을 인정하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친구로 지내는 것은 괜찮지만 그 이상으로 발전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배우자와의 추억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라고 합니다. 왜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병수발을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습니다. 몇 개월일 수도 있고 몇 년일 수도 있고 10년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차라리 편히 가셨으면 하는 생각도 든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한 자신이 너무 나쁜 사람 같아서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끝없는 간병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지금 너무 힘들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자책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교대로 도와달라고 하거나 공적 서비스를 알아보거나 잠시 휴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면 결국 무너집니다. 병수발과 관련해서 자녀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특히 재혼 가정의 경우 자녀들의 태도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들이 협조적이면 간병이 훨씬 수월하지만 반대하거나 무관심하면 간병하는 사람의 부담이 배가 됩니다. 제가 본 한 사례는 이랬습니다. 재혼한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간병하게 되었는데 자녀들이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이라며 냉담하게 대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과 새어머니 사이에서 힘들어했습니다. 반대로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도운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혼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새어머니가 아프자 함께 간병에 참여했습니다. 주말마다 교대로 병원을 방문하고 경제적으로도 도왔습니다. 이런 경우 아버지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었고 가족 관계도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자녀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배우자가 아프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지 말라고, 그것은 부모를 돕는 일이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혼자 간병으로 쓰러지면 결국 자녀들이 더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 미리 도와서 부모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병수발을 통해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 선생님 부부가 그랬습니다. 부인이 회복된 후 두 분의 관계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서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사소한 일에 감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아프기 전에는 함께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하지만 잃을 뻔한 경험을 한 후 매일이 선물 같다고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힘들 때 옆에서 포기하지 않고 돌봐준 남편에게 깊은 신뢰와 사랑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병수발도 로맨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관계가 악화되고 서로 지쳐서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수발이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각자의 상황과 관계의 깊이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라면 병수발을 통해 관계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난 지 얼마 안 된 관계라면 현실적인 선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중요한 것은 솔직함과 존중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들에게 필요한 것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지혜라는 점입니다. 젊은이들처럼 열정적인 사랑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오랜 인생 경험에서 나온 성숙함이 있습니다. 병수발을 로맨스로 볼 것인가 아닌가는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최종 표현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됩니다. 둘 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에 맞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를 간병하기로 결심했다면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자신의 건강을 먼저 챙기십시오. 건강한 간병인만이 좋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셋째, 완벽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실수도 하고 화도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넷째, 상대방의 존엄성을 지켜주십시오. 아픈 사람도 여전히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다섯째, 자신의 삶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간병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간병이 너무 힘들어서 다른 선택을 한다고 해도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 시설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시설에 계시더라도 자주 찾아뵙고 진심으로 대하면 그것도 충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에는 정답이 없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둘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상황과 관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는 희생과 헌신이 미덕이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가족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행복도 중요하고 자신의 건강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현명함입니다. 병수발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전 준비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생각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우자나 가족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십시오. 만약 중병에 걸린다면 어디까지 치료받고 싶은지, 연명치료는 원하는지, 누구의 도움을 받고 싶은지 미리 의논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대화가 불편할 수 있지만 나중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또한 경제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간병에는 돈이 많이 듭니다. 건강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민간 간병보험을 알아보거나 응급자금을 준비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속된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준비도 해두십시오. 사전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고 재산 문제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재혼한 경우라면 더욱 명확하게 해두어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준비들이 사랑과 무관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배웠습니다. 병수발은 단순히 아픈 사람을 돌보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서로에게 주는 선물이기도 하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기도 합니다. 로맨스라는 단어는 젊은 사랑에만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나이에도 로맨스는 있습니다. 다만 그 형태가 다를 뿐입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걷는 것, 약을 챙겨주는 것, 아픈 곳을 부드럽게 만져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세대의 로맨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로맨스가 가능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 오랜 세월 쌓아온 추억, 그리고 무엇보다 돌보는 사람의 여유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면 병수발은 그저 힘든 짐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것입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를 간병하고 계시다면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완벽한 간병인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힘들 때는 쉬고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십시오. 그것이 장기적으로 더 좋은 돌봄을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앞으로 관계를 시작하려는 분이라면 건강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서로의 건강 상태를 숨기지 말고 만약 아프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의논하십시오. 이것이 낭만적이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진정한 성숙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것만이 사랑은 아닙니다. 때로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제 70대 중반입니다. 제 배우자도 건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언젠가 저도 간병을 하거나 받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두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감사한 마음도 듭니다.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 서로를 돌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물론 혼자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낸 분들, 결혼하지 않은 분들, 여러 사정으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다른 형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있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서로 돕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배우자든 자녀든 친구든 이웃이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현실적으로 준비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병수발이 로맨스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결국 각자가 내려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고 누군가에게는 견디기 힘든 시련입니다. 어느 쪽이든 틀린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현명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어려운 순간이 온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시니어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